네, 그러면 제2섹션 한국의 주민자치제도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중앙대학교 역사학과에서 그 주민자치를 전공했습니다. 향약을 가지고 그리고 정년 후에 주민자치학회에 같이 참여하면서 현대 주민자치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학 쪽 보니까 지방자치 전공자들은 많으신데 주민자치를 본격적으로 논문을 쓰시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김찬동 교수님이 바로 주민자치를 상당히 관심을 갖고 연구해 주시고 있는 분입니다. 한국의 주민자치 제도 분석이란 주제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충남대학의 김찬동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것은 행안부 표준조례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에 대하여서 정책학적인 관점 그리고 지방자치라고 하는 관점에서 현재는 이 행안부 표준조례라고 하는 것이 행정안전부가 관료들이 중심이 되어져서 제도 설계, 정책 설계를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우리 이 앞 세션이라든지 또 전체 주제 특강을 하셨던 우리 전상직 회장님이 한국의 주민자치 또 실질적인 주민자치 자치다운 주민자치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셨던 거지요. 그렇게 하시면서 유학에서 얘기했던 이 신민이라든지 친민이라든지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저 개념들이 그리고 또 수신이라든지 제가지국 평천하 또 제, 시, 평 이런 개념들이 우리 한국에 만약에 주민자치 패러다임이 제대로 도입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결국 주민들의 역량이라든지 주민들의 이런 공동체에 관련되어지는 이런 역량들이 또 생각들이 철학들이 바뀌어져야 될 텐데 그 부분을 미리 선취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제목도 보니까 주민자치 낙처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런 세미나라든지 우리 행정학회가 이런 주민자치에 관심을 가지고 기획 세미나로 한다는 것은 놀라운 생각의 발상의 전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정학계라고 하는 데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이라든지 특히 관료제에 대한 이런 연구들을 주로 해왔던 것이어서 항상 이 관료제의 관점에서 보면 주민들이라든지 시민사회라든지 하는 것은 정부 간 관계라든지 해서 보면 하나의 이시였던 거죠. 대상이었던 거지. 하나의 이런 관료제라고 하는 이런 이 그룹들과 대등한 역할 분담을 한다. 수평적인 역할 분담에 따라서 파트너십을 가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 관점에서 행정학계가 이렇게 주민자치에 대하여서 한국의 행정 운영의 패러다임이라든지 앞으로 국정에 있어서의 어떤 가치관, 철학들을 바꾸어 나간다라고 할 때 바로 이 주민자치에 관련되어져 있는 가치관, 철학 그리고 또 이 주민자치를 통하여서 새롭게 만들어갈 나라, 세상에 대한 그런 비전들에 행정학이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것은 놀라운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가 아무튼 다루려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인 거죠. 현재의 우리 관료들 또 중앙정부의 국무원들이 주민자치라고 하는 정책 제도에 대하여서 하나의 근거 혹은 틀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주민자치 표준조례라고 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미 이게 왜 주민자치답지 않은가에 대하여서는 자치학회와 또 주민자치 중앙회에서 제가 전체적으로 평가했던 책자를 보고 옛날에도 한번 봤지만 이번 또 발제를 하려고 하니까 다시 세밀하게 이렇게 보면서 9가지 평가 기준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 좀 표현을 하면 자빠졌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중에서 더 특히 주목을 하게 되어졌던 것이 공공선, 공동선, 이 커먼 굿이면서 공동선에 대한 지향을 주민자치에서 기준으로 제시를 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 행정학이 궁극적으로 지향을 해야 되는 건 뭐냐니까 공공성이라고 우리는 배웠던 거잖아요. 그리고 공공성을 지향하기 위하여서 법도 만들고 뭐 이렇게 법에 따라서 법치 행동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국가의 이런 이 정책도 공동선을 지향해야 되더라고요. 이게 빠져 있었던 건데, 그래서 이렇게 그거를 아무튼 주민자치에 대한 9가지의 기준을 얘기하면서 공동선이라고 하는 걸 끄집어냈다라고 하는 거에, 제가 아무튼 우리 전 회장님이 이렇게 여러 학제적인 연구를 하면서, 저도 전 회장님이 이렇게 안 지는 벌써 한 15년 이상이 이렇게 되는데, 나날이 이렇게 가면서 제가 이렇게 감동이 되어졌던 부분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거지요. 현재 이런 한국의 주민자치 정책 제도, 이거를 현재의 마이너스 36.91이던가요? 평가한 데 의하면, 오히려 자치에서 거꾸로 지금 가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주민자치의 제대로 된 제도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저희들의 문제의식인 거잖아요. 이거를 누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가 주제로 얘기했던 주민자치 정책 설계라고 하는 부분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거다라고 하는 거지요. 크게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설계자의 문제를 다루어야 되겠더라고요. 이 설계자가 관료냐, 그리고 이 설계자가 어떤 가치관과 생각,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현재의 주민자치 제도와 정책에는 행정 철학, 행정 관리적인 설계를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자치에 대한 제도나 정책이 되려고 하면 자치에 대한 설계에 대한 인식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걸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의식의 틀을 가지고 행안부 표준조례의 구조라든지 또 기존에 우리 주민자치 평가원에서 했던 평가들을 상당히 이렇게 수용을 하면서 조금 이게 보충적인, 뭐 제가 더 이상 사실은 부족할 것도 없을 정도로 너무 잘 되어 있었는데요. 아무튼 만약에 보족을 한다라고 하면 한 두서너 가지 정도 이렇게 뭐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주민자치 결국은 이게 우리 한국에서 제도가 되고 정책이 되려고 하면 입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 입법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방향을 한번 이렇게 제시해 보면서 결론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보면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쉬운 듯한데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 학교와 우리 전 회장님이 15년 동안 엄청난 사제를 투입하면서 했는데 이게 뭔가 쉽게 결론이 날 것 같았는데 하면 할수록 이게 참 깊은 영역이구나 하는 걸 저도 행정학을 또 정책학을 공부한 연구자 입장에서도 동의하게 되어졌던 거고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서 김대중 정부라든지 이명박 정부, 문재인 정부 여러 주민자치에 대한 뭔가 변화들을 도입하려고 시도들을 해왔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지만 여전히 현재 이것이 주민자치답지 않다라고 이렇게 할 때 그러면 주민자치를 제대로 한다는 것, 실질적으로 한다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 제기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치라고 하는 것이 정책이냐 혹은 관계이냐. 보통 우리 지금 주민자치 학회에서라든지 9가지 기준 중에 보면 친밀성이라든지 그러니까 주민자치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게 구성원들 간의 친밀
친밀성이 있어야 된다. 아까 친민이라고 하는 개념도 나왔는데요. 이게 우리는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주민자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행정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 근데 우리는 정책으로만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민자치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민자치의 본질이 관계다, 릴레이션이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구성하는 공동체가 구성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가 2사람, 3사람 이렇게 사람들이 있게 되어지게 되면 여기서 뭐가 생기냐 하면 공동으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집행을 해 나가야 되는 거고, 그게 누구 한 사람의 아주 독보적인 사람이 막 좌지우지하지 않게 하려고 하면 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치는 사실은 법치다라고 하는 거고요. 행정은 우리가 법치 행정이라고 그러잖아요. 법에 따라서 행정한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행정과 자치의 그 본질은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시민사회, 우리가 큰 이렇게 영역들을 시민사회와 공공정부 영역, 그 다음에 시장경제 영역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누고 그 원리들이 각각 다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부 영역은 강제력을 가지고 하는 거고, 이 시장경제 영역은 가격을 가지고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시민사회 영역은 트러스트, 신뢰를 가지고 하는 거더라고요. 이거는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가지고 또 하는 방식도 정부 영역은 명령 통제하는 거지만 시민사회 영역은 대화하고 협력하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더라고요. 이 시민사회 영역의 제도 구성 원리가 들어가 있는 게 어디냐니까 국회고 의회인 거죠. 의회와 관료제 작동 방식은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의회 같은 경우에는 대등한 관점에서 대화하고 합의하면서 신뢰를 형성하면서 의사결정을 해 나가는 거니까. 근데 관료제와 이 의회와의 관계에서 근대 민주주의의 이론들이나 사회계약론이나 로크나 루스나 이런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얘기한 거는 관료제보다도 입법 의회가 우위다라고 하는 이론들을 제시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들을 우리가 시민사회가 정부 영역도 만들어내는 그런 주권자다 하는 관점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공동체의 이런 작동 원리들은 친밀성, 그러니까 9가지 기준 중에 친밀성이라든지 자발성이라든지 자주성이라든지, 우리가 주민자치나 지방자치를 할 때도 결국 자주성 기반이 안 되니까 이게 계속 관치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가능한 자치는 삶의 한 형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통하여서 역량들이 형성이 되어지고,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작은 공동체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라고 하니까 그게 바로 연대가 필요한 연대성이라든지, 이게 9가지의 기준들을 보면 연대성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자치가 빠지기 쉬운 게 뭐냐니까 굉장히 이기적이 되거나 폐쇄적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주민자치를 만들어내어야 그것이 결국 뭐냐니까 공공선을 추구하는 거지요. 작은 조직들이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 권력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다 보면 사익을 공익과 구분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게 뭐냐니까 공공성이라든지 공동선, 그리고 또 구성원들 간에 격차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주 잘 사는데 어떤 사람은 못 사는 사람들이 이게 같이 공동체를 이루기가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니까 약자들을 배려하고 우선할 수 있는 가치가 뭐냐니까 바로 이게 공동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자치를 관계로 보는 게 하나가 있고, 정책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국가와 정부의 한 작용이어서 강제력을 가지고 입법과 집행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세금을 강제로 징수해서 그 세금을 근거로 하여서 군대와 관료제가 운영이 되어지고, 강제력을 기반으로 하여서 사업과 사무 처리가 이루어지는 정책은 사실은 이런 공공 영역의
강제력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정부 영역의 기본적인 이런 관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치를 정책으로만 보게 되면 행정효율성이라든지 전문성 기반의 제도 만들기로 가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고, 현재 우리의 이런 이 제도들은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정책, 정부 정책의 하나로 인식이 되어져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제도를 만들어내었고, 현재 표준조례 같은 경우는 이런 제도 개선, 뭔가 지침 개정으로 하는데도 결국은 효율성, 획일성을 가진 제도 운영, 관료제 주도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치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중앙 정치의 필요에 따라서 막 도입이 되어졌던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국가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치권이 부여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단체자치 패러다임에 의한 제도 운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겼냐니까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이거를 단체자치 패러다임에다가 막 주민자치를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안 들어가져요.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형식은 바로 이런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게 자치가 아니고 관친회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어졌던 거고, 주민자치에 대한 시범 실시를 시작해보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서울시라든지 이런 경우에 도시관리 패러다임이 원래는 시설관리 중심이었는데 사람 중심으로 뭔가 만들어 보려고 시도는 했던 거죠. 그래서 공동체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서울시 같은 경우에 막 시도를 하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걸 국정과제로 받아가지고 주민자치 공공서비스 플랫폼 사업도 막 도입을 하고 했던 거지요. 했는데도 주민자치가 우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라고 하는 데 대하여서 제가 연구질문을 3가지를 던졌습니다. 하나는 한국에 온전한 주민자치 도입할 수 있는 법제가 있는가? 라고 하는 연구질문 하나와, 또 하나는 행안부 주민자치 표준조례는 어떤 관점과 인식으로 주민자치를 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걸 하나 보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제도 설계자로서 행안부의 관료들의 생각과 인식을 어떻게 거듭나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과제다라고 하는 거죠. 설계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주민자치 제도를 보면, 제도 설계한 거를 잘 들여다보면 그 제도를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제도의 내적 구조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외적 구조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민자치 평가원의 평가 기준들을 세 개 딱 나누면 바로 철학이 어떤 건가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내적 구조, 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거고요.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이 외적 구조, 그러니까 정부라든지 이런 관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데 3가지의 지표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9가지 기준을 정말 연구자들이 고심고심하면서 만드셨구나. 옛날에는 그냥 제가 대충 봤는데 이번 거를 준비하면서 보면서 아무튼 감탄을 하게 되었고, 그거를 저는 이렇게 3가지로 한번 나눠봤다라고 하는 거죠. 제도라고 하는 거는 잘 아시듯이 정책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와 다른 정책들도 사실은 그게 내적 구조와 외적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외적 구조 이런 부분들을 조사, 분석, 평가해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정책학에서 저희들이 행정학은 정책학을 주로 이렇게 가르쳤던 거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전 세션을 못 들어오고 저희 은사이시구다는 정진훈 교수님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었던 것 중에 하나도 정책학이라고 하는 거를 행정학 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 우리 사회에 이렇게 이 국정이라든지 정말 이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해줘야 된다. 정치학자들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 유리하냐 뭐 이런 관점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 행정학자들, 정책학자들은 정말 이 국가 공동체를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재현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튼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과 수단이 있고 정책 과정들을 거치다. 그리고 여러 참여자들이 참여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정책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의 성과를 내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관료들은 효율성의 가치를 지향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고, 또 정책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지고 집행 구조가 설계가 되기 때문에 그 정책의 원인 분석이나 대안들이라든지 대안 제시들 이런 것들이 전문성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 한계들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정책 문제라고 하는 것들로 잘 들여다보면 단일 현상에 단일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결합이 되어져 있고, 또 이 문제들은 연쇄적인 네트워크로 막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하나 문제를 풀었는데 오히려 다른 거는 악화시킨다든지,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차선의 대안을 택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 정책에 대해서 불만자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비판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책이라고 하는 이 난제를 누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느냐,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누구냐, 그 결정의 책임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정책학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는 부분인 거지요. 그리고 정책 대안의 경제성, 형평성 이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면 어느 쪽 우선할 거냐, 그리고 관료제는 효율성 가치를 추구하도록 존재 가치가 되어져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 정책에 대한 수혜층이 있고 부담층이 언제나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양쪽이 결국은 시민사회에서 서로 타협하는 대안들이 요구가 되어지는 것이 시민사회다라고 하면, 그래야 뭔가 시민사회가 한 방향을 나아갈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 역할을 관료제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시민사회의 요구를 국가 강제력으로 그냥 무시하고 갈 거냐, 아니면 시민사회의 이런 형평성, 균형성의 요구를 수용을 하면서 양자 간의 타협과 양보를 끌어내는 조정관리, 그러니까 관료제의 중요한 역할이 되는 거죠. 이걸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메타 가치, 그러니까 이러한 가치관들 위에 있는 가치를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 관료제라고 하는 것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을 관료제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비효율성을 발생시키는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관료제는 공동체를 하나의 정책 대상으로 여기면서 중앙정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서 이스로 본다는 거죠. 유로 보지 않고, 그리고 공동체를 일정한 규모로 해결시켜가지고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최적 관리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주민자치라는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렇게 하니까 이 관료제, 근데 이 관료제라고 하는 작동 방식은 명령 통일이라든지 분업화라든지 수비 범위라든지 문서화라든지 강제력의 원리라든지 이런 문화를 가지고 주민자치를 다룰 가능성이 많아지고, 결과적으로 읍면동 통리까지도 관료제적인 통제가 적용이 되어지는 방식으로 제도 설계가 되어져 있고, 시민사회 영역도 그러한 관료제적인 통제가 적용되는 관행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은 자발성, 공공성, 연대성을 가지고 행동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공동체의 형성 자체를 관료제적인 통제로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시민사회가 자주성이나 자율성을 함양이 가능한 토대가 안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은 원자화되어지고 익명화되어졌고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입대기가 만들어져 있는데도 그냥 돈만 내고 무관심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이런 상태가 되어져 있는 거고, 최근에는 보니까 이런 이 입대위원들의 뭔가 문제에 대하여서 문제제기하는 사례들도 상당히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공동성이라든지 공공성은 관료제의 행정사무가 되어져 있어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시민사회 영역이나 주민자치의 중요한 가치가 되어지고, 그걸 기반으로 뭔가 조직이나 제도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어졌다. 그래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관료제에 의하여서 시민사회를 결국 관리하고 지역사회를 통제하는 형태가 되어져서 결과적으로
주권자인 주민들은 주민 상호 간의 친밀성을 가지거나 유대감이나 호혜성을 가지는 게 어렵게 되어진 거죠.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식민 통치의 잔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사회가 시민사회로서의 자생력과 주권성을 어떻게 발현해야 할지를 학습하지 못했고 억압된 문화 구조가 형성이 되어져 버렸다. 특히 또 자본주의적인 원자화로 인하여서 더욱더 개인화 소외와 이기적 개인으로 전락을 해져 버렸다. 그래서 심지어 공동체를 가장 본질로 하는 교회 공동체마저 기업화, 제국주의와 제왕적 목회라는 세상가치의 오염이 되어져 버려서 우리 한국 사회에는 이런 시민사회의 역량을 기대할 만한 데가 없어져 버린 게 아닐까. 결과적으로 공동성이라든지 공공성은 관료제의 행정사무가 되어버렸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관료제를 사용하여서 시민사회를 관리하고 지역사회를 통제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권자인 주민들은 주민 상호 간의 친밀성을 가지거나 유대감과 호혜성을 가지는 게 어려워지게 되어졌고 결과적으로 시민사회로서의 자생력, 주권성 활성화를 잊어버렸다. 이번에 이재명 정부라든지 국정과제에서 국민 주권정부 일단 네이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제도나 정책들이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마련될 거냐 하는 게 과제가 되겠죠. 그래서 주민자치는 시민사회의 주권성을 발현하는 이슈다. 주민자치는. 그래서 이 국민주권, 주민주권 굉장히 관련이 되어지는 중요한 이슈다. 그리고 주민자치 정책 영역은 시민사회에 의하여서 관료제의 통제관인과 문화구조를 걷어내고 시민사회의 문화라든지 운영 역량을 회복하는 영역이 주민자치 정책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숙의 핵심적인 제도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게 주민자치 학회만이 아니라 행정학회의 영역으로까지 되어져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40분까지던가요? 네, 조금 빠른 속도로 가겠습니다. 제도 평가를 보면 평가하는 여러 원칙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보조성, 보충성의 원칙, 이게 기본이 안 되어져 있는 것 같고요. 우리는 국가와 이런 이 주민자치, 시민사회와 관계에 있어서 이 문제, 그 다음 또 하나가 자주성, 자치의 가장 철학의 기본 본질은 스스로 해야, 스스로 경제적인 기반, 우리가 자녀들이 결혼할 때,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나갈 때,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자주성이 되어져야 부모로부터 떠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자치도 떠난다고 해서 부모하고 뭐 척을 진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모와 동반자가 되는 건데 우리는 이게 떠나면 독립시켜주면 완전히 중앙정부의 척을 진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 다음에 주민자치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친밀성인 것 같아요. 특히 현대 자본주의 도시와 경쟁사회가 되면서 이게 이 친밀성, 정말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우리 한국은 세계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더라도 너무 낮다.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적으로는 주민자치회의 바람직한 역할로서 또 필요한 것은 공동선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 공동선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보면 공익이나 공공성보다 더 큰 개념이다. 그리고 공공성의 앞에 공은 퍼블릭이고 후자의 공은 커먼인데 퍼블릭은 좀 이렇게 통합적인 전체의 의미가 있고 위에서 아래로 조절하는 그런 뉘앙스의 개념이라고 하면 커먼은 구성원 각자의 개별성이 강조되는 뉘앙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공선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도 유익하지만 개인의 유익도 더욱 우선하는 개념이 공공선이다. 그래서 이거는 주민자치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가치이기도 하고 행정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가치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공성이나 공익은 전체를 강조하는 개념이지만 공공성은 전체와 개인 모두를 소중하게 여기는 개념이고 공공성과 공익은 중앙정부 영역이나 지방정부 영역에서도 우선시하는 가치라고 하면 공공성은 국가 공동체 전체라든지 특히 시민사회 영역에서 우선하는
가치관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의 유익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전체 유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포괄되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가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자칫 이 중앙정부가 공공성을 막 내세우면서 개인의 선을 침해할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공동선은 이 양자에 있어서의 조화, 그리고 이게 헌법 가치로서 구현이 되어지고 바로 이 공동선이라고 하는 가치가 주권자인 시민사회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고 정부 설계, 제도 설계에서도 반영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공성만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 전체주의 함정에 빠지지만 공동선을 추구를 하게 되면 유연한 품격과 공동체적 자유주의를 지향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공동선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이 강조하는 공공성의 약점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공과 사가 조화롭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주권자에게도 이런 공동선의 가치를 어떻게 가지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민자치학교에서 9가지 요소를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중에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공동선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최고의 평가 요소는 공동선이다. 그리고 바람직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비해야 될 요소이다라고 하는 거고, 정부, 지방자치, 공동체, 국가 공동체 영역에서도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가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료제 제도 설계의 한계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보면 이 관료제라고 하는 것이 플리테이아 정체가 왕정의 관료제냐 혹은 귀족중의 관료제냐 민주공화정의 관료냐에 따라서 이 제도 설계의 철학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주민자치를 제도 설계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런 주민자치, 우리가 지향을 하려고 하는 건 이런 건 거지요. 주민자치의 철학을 가지고 주민자치의 기본 정식, 목적, 정의에 맞게 규정을 하면서 내적 구조로는 주민자치 성립, 운영, 회원, 주민총회, 이거는 이 주민자치 중앙회에 보면 9가지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세부 평가 영역들에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내적 구조와 외적 구조, 이거는 주민자치와 지방자치단체 관계라든지 국가와의 관계라든지 주민자치 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도 설계하면서 규정을 하게 되어질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주민자치 제도를 민주공화정에 따라서 설계를 한다라고 하면 주민자치를 공동체 단위에서 구성할 수 있는 조문이 있어야 될 거고, 주민 스스로 설립할 수 있는 조문이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주권자인 주민의 총의에 의하여서 임원을 선출하는 조문도 있어야 될 거고, 총회의 운영에서는 사회자를 총회에서 추천하고 선출하고 총회 참여자들의 개별적인 의견을 존중하고 합의에 의하여서 반영할 수 있는 이런 문화도 가능한 조문도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주민자치회가 외부의 간섭이나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주민자치의 조직의 의사결정을 외재화할 수 있는 그런 이 협의체나 연합체를 구성할 수 있는 이게 연대성인 거죠. 그래서 이 주민자치가 또 하나가 국가와의 관계에서 자유로우면서도 상호협력적인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이런 조문들이 있어야 주민자치 철학에 맞는 그런 제도 설계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현재 있는 우리의 이런 주민 표준조례, 자치 표준조례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관치적 주민자치, 거듭나지 않은 관료제가 공공성만 추구하는 관점에서 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구역 단위도 관료제가 통제 가능한 적정 단위를 찾게 되다 보니까 읍면동 정도의 규모가 되어져 버린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거고, 또 이 주민자치를 관료제가 설계하다 보니까 주민이 굳이 회원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 그래서 주민자치를 담당하는 간부만 있으면 되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이 주민을 관리 대상으로 다룰 때 그 대표, 형식적으로 주민들을 대표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관료제가 계획하는 주민자치는 주민자치 임원이나 위원의 선출권에 관료제가 영향력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현재와 같은 형태가 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거기에 관련되어져 있는 법률 구조나 예산 구조 또 통제를 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결국 관료제에 의하여서 이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고 그 관료제를 지휘 감독하는 단체장이나 중앙정부의 장차관들의 뭔가 이익과 입장을 위하여 이용되어지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지요. 행안부 표준조례의 구조와 평가는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여기 보충적 평가에 하나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현재 주민자치 평가원에 이게 잘 되어져 있는데 한 번 더 보충적으로 강조할 것은 규모의 문제인 것 같아요. 공동체 규모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져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설립 때에 주권자의 총의가 설립을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야지 시군 구청장이라든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행정이라고 하는 것과 자치라고 하는 것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치에게도 자유를 줘야 된다. 조금 비유를 하면 결혼하면 우리 남자들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내는 나의 소유다.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 이 행정이 자치를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을까? 자치에게 있는 자유를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자치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아내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의사결정과 집행에서 책임질 수 있는, 그래서 자치가 자유를 가지고 자유의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행정은 좀 멀리서 지켜봐 주는 것. 그래서 남성과 여성 다르잖아요. 다른 걸 틀리자고 할 게 아니라 왜 그럴까? 이렇게 학습하고 관찰하면서도 뭔가 사랑하니까 도와줄 수 있는 행정에게 요구되는 게 이런 마음 자세, 인식, 가치관이 필요한 게 아닐까. 우리 행정학을 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들을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행정이 자치에다가 일일이 개입하고 간섭해서는 자치라고 하는 게 존재하기가 어렵다. 자치답지 못하게 되고 아침 햇살처럼 사라져 버릴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행정의 역할이, 우리 한국에 있는 행정의 역할이 자제와 절제가 필요하다. 조금 이렇게 우리가 자녀들도 막 간섭하다가 오히려 뭐 제 주변에도 보니까 하버드 다니는 딸인데 아버지가 미국에서 교수이고 이러다 보니까 막 너무 간섭을 해가지고 어떤 정신적인 질병까지 와버린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그 아버지가 굉장히 회개를 하더라고요. 내가 자녀를 너무 잘못됐다. 그 방식. 그래서 행정이 이제 우리가 건국한 지 70년이 넘었잖아요. 자치를 대하는 이 행동 양식, 문화를 바꿔야 되는데 이걸 누가 바꿀 거냐? 어떻게 바꿀 거냐? 우리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그래서 정책을 설계하는 이 관료들 이 시민사회의 자유를 인정하고 자치를 통하여서 시민사회의 자유의지를 구현할 수 있는 공동체를 헌법적인 권리로 규정하도록, 그런 의미에서는 2018, 9년이던가요? 헌법 개정안들 중에 주민자치권을 헌법 개정에 조문을 집어넣었던 안이 있었거든요. 한 번 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정말 헌법의 국정 운영의 이런 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게 되어져야 정책을 설계하는 정부도 이제는 시민사회의 자유와 자치, 공동체 조직화가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좀 이렇게 분리되어지면서도 협력하는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세 번째는 주민자치회의 이런 역할, 권한, 그리고 행정상의 지원, 연합회가 국정 시스템 상에서 위상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래서 이 자치 공동체가 헌법상의 기본권과 재산권, 연대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만약에 헌법이 개정된다라고 하면 이런 패러다임을 좀 바꿔줘야 되는 거잖아요. 바꾸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꼭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지요. 네, 한 5분 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민자치법 전략 어떻게 할 거냐에 있어서 결국은 이 제도 설계자들인 관료제, 행안부 공무원들을 바꿔줘야 되는데, 한 번 더 이 행안부 관료제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하도록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 관료제도 설계자들이 주민자치에 대하여서 가지는 가치관을
효율성 중심에서 이 주민자치평가원에서 제기한 9가지의 그러한 평가 기준들에 부합한 제도 설계를 해낼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을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가지게 하지? 이게 우리의 과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관료들한테도 이 관료들이 관료 조직에 들어가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사무관급 공무원들을 중앙공무원연수원에 모아놓고 제가 그 부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뭐냐 하니까 공무원들 보고 당신들은 작은 신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집어넣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공무원들이 어떤 정책이나 제도 하나를 만들면 거기에 따라서 수많은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은 작은 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니까 뇌물 받거나 뭐 돈 받아가지고 정책 제도 운영할 때 영향받지 마라. 그러면서 돈은 악마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너무 놀랐어요. 아니, 저 얘기는 사실은 오늘 오셨던 우리 정진영 교수님이 다음 달에 책이 하나 나올 겁니다. 사명, 공직자의 길, 뭐 이런 책이 하나 박영사에서 나올 텐데, 공무원들한테 21세기 MZ세대의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다 사익 중심으로 이렇게 나가고 국가 운영을 누군가 정말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없고 그거를 공무원들이 윤리를 가지고 지켜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책이 하나 지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결국은 돈을 주도 안 되고 막 여러 벌칙을 세게 해도 안 되고 결국은 공무원들의 마음 중심에 내가 정말 작은 신이구나. 나 이 정책 하나하나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까 하는 생각과 철학을 가지고 바뀌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네, 마지막 주제는 시민사회의 일원인가. 이번에 네, 아무튼 이 부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다 하는 거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래서 관료제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철학도 달라지고 정책의 내용 구조가 달라질 거다라고 하는 거지요. 현대 우리가 행정학에 있어서도 관료 자신이 주인이다 혹은 관료 자신이 소속된 관료 조직이 주인이다. 그래서 막 권력을 지향해가는 이런 문제들이 오늘날 많은 폐단들을 나타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관료제는 기본적으로 중립적인 시스템이 되어야 되고 어떤 폴리테이아가 왕정이든 귀족정이든 혹은 민주공화정이 되든 중립적인 그런 정책 설계가 되어져야 되는데, 민주공화정에서는 관료제의 주인은 주권자인 시민들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그 주권자를 대표하여서 의사결정과 입법을 일정한 기간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다. 대통령제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과 헌법 가치를 집행하는 책임자로서의 직책을 가지는 것이고, 대통령도 주권자를 위한 공공선언을 가지고 공동선을 추구하면서 권력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공공선과 공동선을 침해하는 권력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헌법적인 질서와 절차에 따라서 심판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가치관과 관련하여서 시민사회의 질서는 주권자인 시민들이 스스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도록, 그리고 시민사회를 위한 문화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은 주권자인 시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질 수가 있도록 해야 되고, 근린 자치정부를 형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관료 같은 경우에는 시민사회에 이렇게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시민사회 질서를 주권자인 시민들이 유지할 수 있는 돕는 역할, 헬퍼 역할을 관료제가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시민사회가 민주성, 반응성, 자율성, 자주성, 연대성을 가지고 자치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이런 데에 관료제가 기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입법을 할 때 있어서도 공공관료제의 역할은 코칭을 하는 거다. 시민사회가 공동체 자치를 할 수 있도록 코칭을 하는 거다. 코칭이라고 하는 것은 질문이나 경청을 중시하면서 이게 계속 대화를 하면서 피드백을 주는 것이고, 공동체 자체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공동체 자체가 역량과 지식을 획득하도록 돕는 거다. 그리고 공동체가 자치하는데
공동체가 자신감을 가지고 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공동체의 성숙과 개인의 행복을 이루도록 돕는 역할이 관료제의 역할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관료제가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가치관이 전면적으로 좀 이렇게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공공정책을 입안하는 관료들은 관료들에게, 현재의 관료들에게 이러한 제도 설계를 맡기기보다는 시민성을 가지고 코칭 역량 있는 관료들을 육성하고 이들이 시민사회에 대한 관계정책, 릴레이션 폴리시를 수립할 수 있는 뭔가 이런 부서나 조직을 만들거나 뭔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거고요. 마지막입니다. 관료는 시민사회의 일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관료들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주권자들의 하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입법을 해야 될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나 관자분리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 써봤는데요. 관료제와 자치는 분리, 우리가 정교 분리라고 그러잖아요. 유럽 사회가 막 정교가 일치되어 있다 보니까 전쟁에 막 가톨릭하고 개신교가 막 전쟁까지 하면서 나중에 되돌아보니까 이게 도대체 뭐 한 거지 하면서 정치와 종교, 정교 분리를 베스팔린 조약이든가 딱 이게 정했잖아요. 그게 인류 사회의 중요한 교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국의 주민자치 정책에 있어서 이 관자분리, 관료제와 자치를 분리해서 상호 개입하지 말고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치는 주권자 개인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생활 문제, 공동 문제, 공공 문제까지 스스로의 재원과 의지를 가지고 결정할 수 있도록 주권자가 되도록 이거 하려고 하면 지방재정법 개정해야 되더라고요. 지금처럼 다 국세가 8대2, 7대3이 되어 있는 구조가 아니라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근린자치정부의 세원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세법상에 있어서 큰 전환이 뒤따라 주어야 되는 거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 결정과 자기 책임의 역량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국민 주권 정부의 시민사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잠깐 여기 보면 제가 호민관 얘기도 한번 들어 놓았는데요. 아무튼 호민관의 역할은 민회를 수집하고 민회의장으로서 평민들의 요구들을 대변하고 평민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역할. 대통령이 이 역할 사실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과 제도들을 평가하기 굉장히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학회에서 행안부의 주민자치 정책을 평가하고 거기에 대한 뭔가 대안들을 제시했다는 것은 한국의 주민자치와 지방자치 발전에 굉장히 획기적인 시도다. 이 평가를 통하여서 마이너스 36.91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을 개량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매우 의미가 있고 또 여러 기준과 또 채점 기준들 이게 굉장히 이렇게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한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민자치 정책은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될 때 행정과 자치 영역은 시스템에 대한 뭔가 구분이 필요하고 양 시스템 간에 상호 간섭하지 않는 국정 운영 철학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것을 이번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 정부로서 해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저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시간도 많지 않은데 아주 열띠게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발표자께서는 특별히 이 관료제적인 상황에서의 시각으로의 그 주민자치의 문제점을 서두에서 아주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입법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듣고 싶은 거는 이 제목에 마찬가지로 행안부의 이 조례를 주민자치학회에서 마이너스 30.5점 정도로 평가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본인의 주관적인 의견을 신랄하게 듣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반박할 수 있거든요. 지금 그 기준이 뭐냐? 9가지의 주민자치 운영 원리를 우리 주민자치학회에서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토대로 나온 것이니까 과연 그게 적합한 것인지 아닌지 하는데 어쨌든 대부분이 동의하는 하에서 원론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토론자분께서 이제 많이 또 질의해 주시라고 생각하고 오늘 토론자분들을 소개해 주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의 김용남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우리 정 교수님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그다음에 중앙이양 권한이양 전문위원회 활동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이현출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이 교수님은 지방의회학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한 4, 5년 전에 우리 주민자치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진 정치적 시각에서의 읍면동 민주화라는 공동연구 저서도 있고요. 오늘 받았는데 인구 절벽 너머의 미래라는 요즘 최고 핫한 이슈가 되는 이 저서를 또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상지대 공공인지학과의 박경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박 교수님은 한국 지방자치학회 25대 회장을 역임하셨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 분권위원장, 지방이양 특례 위원장을 역임하시고, 이 분야의 아주 전문가들이 오셔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그냥 지정된 순서에 따라서 정영남 교수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얼마나? 5분 맞네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토론문을 한 3, 4페이지 미리 좀 보냈는데 조금 늦게 전달된 것 같습니다. 예, 토론문 읽기가 좀 뭐합니다. 지금 시간이 5분 이내라서. 예, 우선 우리 김찬동 교수님 이쪽에 상당히 오랫동안 천착해 오셔서 이 논문을 읽고 엄청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렇게 감히 이 토론을 하는 게 적절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올 초에 우리 주민자치학회 평가원에서 주관한 조례평가에 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례평가를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왜 이런 조례를 운영을 하지? 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오늘 김찬동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문제의 원인이 여기에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답답함의 뿌리가 상당히 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두 분 또 교수님들 계셔서 토론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게 김찬동 교수님께서 관점 2개를 얘기를 했어요. 정책과 관계. 너무 좋은 관점인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 논의가 상당히 좀 뭔가 이렇게 영향력이 있으려면 이게 기존의 연구자들하고 좀 연구자들의 연구와 좀 연결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찾아봤고, 또 관심 있는, 저는 비판 이론에 좀 관심이 있어서 위르겐 하버마스라든지, 그 다음에 하이에크, 또 그 다음에 스캇의 논의를 좀 찾아봤더니, 사실 하이에크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설계된 질서, 디자인드 오더, 그리고 스폰테이니어스 오더라고 해서 자생적 질서, 너무나도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민자치는 사실은 외국에서 자생적 질서였는데, 관료들이 이제 이런 뭔가 설계된 질서를 이렇게 갖다가 놓는 이제 그런 성격이었던 거죠. 그리고 하버마스도 이제 지금 교수님 정책과 관계를 얘기를 했지만, 또 이게 체계와 생활 세계, 사실은 관료제 원래 아까 이제 우리 김찬동 교수님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관료제가 원래 작동 원리가 그렇습니다. 작동 원리가 이 체계를 가지고 생활 세계를 이렇게 침범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우리나라에도 있었다. 그리고 이제 스캇의 논리는 참 이게 너무나도 좀 와닿던데요. 그게 이제 모든 걸 국가처럼 보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주민자치에서 얘기하는 정말 다원성, 자발성, 자주성 이런 것들을 싸그리 무시하는, 완전히 계획성, 이런 통일성 이런 거밖에 좀 얘기를 안 하는 그런 모습들하고 좀 연결되는 논의 아닌가,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하게 되면 조금 더 교수님의 논의가 좀 더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게 너무 좋은 논의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네, 드릴 말씀 참 많은데, 이제 저는 이제 교수님 논의에 대해서 조금 현실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이제 주민자치학회 우리 전상직 회장님이나 여러 학회원들이 노력해서 이번 정부에 들어서 이제 이렇게 국정과외제도 많이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게 이제 일종의
우리 쪽에서는 제도화된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주민자치가.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했던 뭐 그게 뭐 저 디자인된 오더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관치에 의한 주민자치든 간에 우리는 뭐 역사가 조금 뭐 단절도 되고 말씀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이런 것도 우리가 인정을 좀 하는 범위 내에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해야 되지 않나. 마침 이제 새로운 정부가 또 국정과제에 주민자치 법제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지금 읍면동장 뭐 이렇게 선출하는 거 시범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것들도 좀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제 지금 우리가 이런 거를 좀 많이 활용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예 이제 저는 뭐 김찬동 교수님께서 헌법의 기본권으로 놓고 공동체의 어떤 여러 자치권을 넣는 건 너무나도 좋은데 또 이 현실적인 한계도 분명히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지금의 이런 모습들 우리가 인정하면서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관료제는 도구거든요. 하버마스가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데 도구기 때문에 그 위에서 뭔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말씀하셨지만 정말 우리가 공히 느끼는 건 이제 이런 관료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대통령도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우리 주민자치 측면에서는 이 관료제를 잘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이재명 정부의 공약 사항들 또 이렇게 국정과제들 어떻게든 우리가 주민법제에다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다 좀 잘 녹여서 이렇게 하고 또 아까 내부 구조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 내부 구조도 이제 법제에 좀 넣고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을 좀 하면 참 좋겠다. 사실 제가 질문이 되게 많았는데요. 지금 이거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낙관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23개 중에 52번째로 들어갔으니까 굉장히 비중이 높게 들어갔어요. 그 전까지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100서너 번째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기대를 해봤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주민자치의 법적 근거 마련했는데 그 전에 지금 주민자치는 두 쪽이나 있어요. 민주당 쪽에 그 지자체 장이 시행하는 주민자치와 국민의힘 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시행하는 것과 두 쪽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민주당 정권 쪽에서 섰던 사람들은 그 생계형 NGO들이 지원관으로 한 명씩 다 파견돼 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당색이 지금 갈려 있는 것이고 바로 그쪽으로 이게 갈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주민자치 법도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리 이번에 주민자치 평가원에서 낸 마이너스 40점, 50점짜리예요. 그 안을 이제 약간 손질해 가지고 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면 이게 진짜 국민 주권을 돌려주겠다, 지켜주겠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주민 주권인데 그렇게 되지 않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주민자치회의 그 9가지 운영 기준은 그건 뭐 어느 당색을 가리지 않고 진정한 주민이 주체가 돼가는 것으로 우리가 20년 동안 활동을 해서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거와는 다른 자기 당을 위한 그 운동을 해줄 수 있는 생계형 NGO들을 양성하는 이런 식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규모도 사실은 줄여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관심은 좀 덜할 것이고 그래서 그 너무 낙관적으로 지금 주민자치 활동을 우리 현실의 바탕을 보는 것은 쉽지 않다. 뭐 이런 말씀을 제가 몇 년 경험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현철 교수님. 예, 소개받은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현출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주민자치 좀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그동안 너무 과문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그 전상직 회장님께서 정말 체계적으로 잘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이제 뭔가 물리가 트였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하구나. 그래서 전 회장님께서 뭐 여러 학회에다가 간곡히 호소하고 그러셨구나라는 맥락을 이해하겠고요. 그동안에 또 주민자치학회에서 표준조례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충격적이고도 그래도 이 마이너스 점수가 나오는 바람에 행정학회가 여기에서 반응을 해서 훌륭한 세션을 만들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매우 절박한 만큼 또 좋은
뭔가 이 제도 디자인들이 설계가 되는 모멘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소망이다라는 말씀을. 우선 그 김찬동 교수님 발제에 대해서 매우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늘 뭐 제가 공부를 열심히 이 김 교수님으로부터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자, 지금 우리가 지금 교수님께서 지금 공동선을 얘기를 하신데, 지금 전 회장님께서 개인 차원, 집단 차원, 조직 차원으로 설명을 하면서 조직 차원의 하나의 지표로서 공동선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공선, 공동선, 공공성 등 개념이 매우 혼란적입니다. 그래서 그 대목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지금 조직 차원에 좀 더 가중치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개념인지, 그 대목에 대해서 좀 일반적인 이해가 되면은 전체적인 틀과 조화를 잘 이룰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 역시 중요한 것은 규모와 단위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전영평 교수님께서 1000명 단위가 적합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저도 매우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읍면동 할 때 읍면 단위와 동 단위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지금 서울의 동 같은 경우는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통 단위로 가는 것이 매우 적합하다라고 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의 군 단위에 가면은 읍이나 면 단위도 충분히 가용하다. 그 사람들이 심지어 요즘 공간적 거리가 매우 좁아져 가지고요, 군 단위의 동갑계를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친밀성이 군 단위까지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읍면으로 가도 농어촌에서는 크게 문제될 바가 없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제 보충성의 원리가 작동하기 위해서도 적어도 리 단위부터 논의가 전개되는 것보다는 읍면 단위에서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 좀 더 우리의 논리를 다듬어 가는데 현실적이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그 전영평 교수님 말씀하신 그 규모가 매우 설득력이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주민자치를 제도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도 또 중요한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어떻게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느냐, 이제 이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하튼 우리가 이 대목에서 이제 이게 뭐 지방재정법이나 여러 가지 관련된 뭐 화두가 있겠습니다만, 재정의 자주성과 주민의 참여 동기 문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냐. 근데 지금 이제까지 우리가 주민자치를 단체자치에 접목시키면서 이른바 협치 차원에서 주민 참여 예산 같은 것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주민 참여 예산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뭔가 좀 더 보충성의 원리랄지 이런 것을 확실하게 제도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로 좀 우리가 몸부림을 쳐가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사실은 무슨 지방 단위에서, 우리 기초 단위에서 단체 자치와 주민 자치를 접목시키는 방안의 하나로서 좀 하이브리드 그래스루트 데모크라시라는 걸 설계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방의회가 대의기구로서 존재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기구로서 주민자치회가 이제 존재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될 때 제가 이제 이 청년들의 대표성을 위해서 외국의 사례들을 쭉 조사를 해보는 가운데 독일의 경험을 보면은, 독일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청년들이 의회에 가서 발언권과 발안권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주민자치회와 지방의회 간의 이 하이브리드 데모크라시를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 없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방금 정용남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료는 도구다. 그래서 결국은
단체장들이 이러한 이 주민자치에 관한 마인드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 6월을 대비해서 관료들이 이러한 우리의 생각들이 갖추어진 조례안들을 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전개된다면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이너스 점수가 나오지 않고 플러스로 변환시키는 그런 전환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제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작 자체가 지금 늦어져 가지고 박기광 교수님 조금 더 짧게 부탁합니다. 네, 네, 상지대학교 박기광입니다. 김찬동 교수님의 그 논문을 잘 읽었습니다. 아주 평소에도 우리 지방자치 더 넘어서 주민자치에 관련된 굉장한 그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오늘 부분에는 구체적으로 정책 설계 부분이나 행안부에 대한 표준 조례에 대한 것을 비판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대안을 제시한 측면에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몇 가지 제가 오늘 다 무시하고 몇 가지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앞으로 논의를 할 때 이게 지금 혼동 자체가 좀 많이 오는 것 같고, 저 자신도 좀 혼동이 오는 것 같고, 주민 자치를 왜 해야 되는가 근본적인 물음이 있는데, 그건 어디서 차지하느냐면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철학과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논제에서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지만 자치와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로 지금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은 자치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스스로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 자유라고 하는 자체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소극적인 자유하고 적극적인 자유가 있거든요. 간섭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두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에는 자치가 있어야지 자유가 보장이 되는 것이고, 또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어쩌면 자치가 이게 하나의 정당화될 수 있는 거죠.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자치가 정당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하실 때 좀 명확하게 같이 추구할 수 있는 가치로서의 좀 중요한 가치를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제 발제의 토론문은 다 적혀 있으니까 없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논문에서 그렇고 우리가 정책 설계를 하는데 폴리시 디자인이라고 하는 자체는 주체가 누가 되냐면 정부나 공공기관입니다. 스스로가. 정부나 이 공공기관이 어떤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이 구체적인 행동의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주민 자치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이러한 현상, 그리고 이 공동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는 자체를 대부분 정책이나 행정 쪽에 접근하다 보면은, 우리 김찬동 교수님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정책과 행정 쪽에서 설계가 한다고 하는 자체는 관주도가 포함이 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잘 알다시피 일본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뭐 영국이라든지 다 할 것 없이 가장 근린, 가장 아래 단위에서, 마을 단위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설계하고 거기에서 예산을 만들고 집행하는 이런 쪽으로 가서 나중에 대화되는 부분이 상당히 이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그걸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마을 한 가운데서도 자기네들이 스스로 모여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위로 좀 올리는 버튼업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주민자치회 분들이 행안부 표준조례에 목을 메고 있어요. 행안부 표준조례는 표준일 뿐입니다. 자체적으로 하라 그래도 못해요. 근데 실제 제2도의 리해는 자기들이 조선시대
그것도 향약을 가지고 이름을 붙여서 지금도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계속 개정해가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말은 리해지만 실제는 그게 진정한 주민자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주민자치 활동하시는 분들도 스스로 자기들의 그 주체의식을 좀 더 가져야 되고, 산업이 다 틀려요. 조건들이 다 틀린데 어떻게 행안부 표준조례에 따라야만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들도 좀 답답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분들의 자발성을 좀 끌어내야 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이제 없으니까 3분 안에 답변 부탁합니다. 네, 역시 이렇게 토론자분들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의 부족한 부분이나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저도 좀 더 깊이 공부해 가야 될 부분들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용남 교수님, 네, 그 새 학자들 얘기해 주시면서 자생적 설계, 또 디자인된 설계, 이런 부분들 얘기해 주셨는데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좀 보면서 주민자치에 대한 앞으로의 이런 설계들을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얘기하셨던 것처럼 현실적인 한계, 이렇게 너무 이상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점에서는 읍면동의 현재의 관점에서는 시범실시라든지 공약으로도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어떻게 나중에 낙처와 관련 지어서 제도 설계나 이렇게 해나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고심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현철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서 적극 저도 이런 제도 설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의회와 또 주민자치회가 하이브리드로 설계되어질 수 있는 방안, 네,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우리 박기광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1/0 이런 경우에 어떻게 버텀업으로 이렇게 제도가 설계돼서 올라갔다라고, 우리는 이게 탑다운으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이 우리 한국 21세기 한국에서 가능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 우리 지방자치학회하고 우리 주민자치학회나 함께 이런 제도 설계 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김찬동 교수님 오늘 발표 준비 잘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과 세 분의 토론자님께 감사드리면서 이 세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